아무튼 네. 진짜 다시 좀 빨리 제 5장 유전자의 힘을 이야기를 할게요. 예, 유전자의 힘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게 5장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였어요. 재미로 그냥 한번 재미로는 불교의 그 윤회를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저로서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흥미 위주도 있겠지만 좀 재미삼아 좀 화두를 던졌는데 그래서 물이 윤회의 근원이다. 물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가 계속 필연적으로 존속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본질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본질이 계속해서 존속이 된다. 영혼이 존속이 된다. 어떤 기운이 존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중에서 물이 존속이 된다. 마치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듯이 물이 계속 존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물이 만물의 근원이듯이 인간도 만물 중에 하나니까 그 물의 기운을 자손에게도 쭉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신화적인 관점에서 신화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그 모태가 되는 마니교라거나 그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들이 불을 섬기는 종교였었죠.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저기 태양으로부터 쭉 들어오고 녹색 식물이 자라나고 그걸 먹고 자라나고 그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육식동물이라거나 초식동물이라거나 잡식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쭉 있어 왔고 그러한 존재들이 순환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태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의 그 불 에너지를 만물의 근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회의 본질이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빨리 넘어가자면 이것도 숨결, 푸뉴마 그리고 푸뉴마라는 말이 기독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바람, 성령, 숨결, 뭐 영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푸뉴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하고 재미난 거는 이것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 인도에도 아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아라는 말을 할 때 아트만이 없다. 불변하는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라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도 영혼, 불변하는 자아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바람이라는 말을 또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푸뉴마, 그래서 아트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뭐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기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푸뉴마나 아트만 같은 이 불변하는 영혼이 어, 우리 윤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가장 오랜 시간, 장기간 지닐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불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다 신화적인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현대 자연과학적인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농담이고 불멸의 유전자라고들 많이 하죠. 불멸의 유전자. 이거는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도 많이 그때부터 썼었던 말이고, selfish gene이라고 하는
킨스를 아주 스타 학자로 만들어준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불멸의 유전자라는 키워드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연 선택의 단위는 자연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진화생물학의 가장 유효한 단위는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개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다. 유전자가 아주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자연 선택의 아주 유효한 단위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 오랜 세월, 수십억 년 전부터 쭉 내 안에 물고기, 그리고 수십억 년 전에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단일한 본질, 생명의 그 원시스프에서 자라났던 RNA 혹은 DNA, 그러한 것들이 로부터 쭉 우리가 이어받은 불멸의 유전자, 그리고 앞으로도 쭉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유전자, 불멸의 유전자, 이거를 혹시 윤회의 주요한 본질적인 특성, 이거를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윤회 사상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윤회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전병 같은 것들도 대물림이 되고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특성이라거나 잘 나가서 노는 특성이라거나 심지어 바람필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잘 전달되는 매개 중 하나가 유전자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꼭 빼먹지 않는 그림인데,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 때 한 번쯤은 봤었던 그림일 거예요. 이 세포가 있고, 세포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리보솜도 있고, 리소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여기에 염색사들로 이루어진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 그리고 그 DNA, 그리고 DNA 중에 극히 일부인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형질이 발현되거나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설계도로서 생식이라거나 복제라거나 단백질 제조의 설계도로서 기능을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DNA 중에 극히 일부가 쭉 지금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책 제목입니다. 불교는 왜 진실인가? Why Buddhism is true? 왜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고 하는 진화심리학으로 보는 불교의 명상과 깨달음이라고 해서 저하고 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불교적인 이야기와 통찰들을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어떠한 우리가 현대에서 그러한 통찰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유사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그 연결되는 통찰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이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책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튜브에도 이게 강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라이트 불교는 왜 진실인가 이렇게 치면은 이거 가지고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고 또 그것 가지고 출판사 차원에서 번역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 여러 국가에 번역 출간됐을 정도로 꽤 히트친 작품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다윈은 적어도 다윈 세대에 다윈이 진화생물학을 개척할 때 그 다윈은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그 형질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발생학 뭐 이런 거 모르고 유전학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멘델의 법칙 뭐 이런 거 전혀 몰랐고 멘델이 비슷한 세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멘델이 다윈한테도 그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말 보고 참고하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면 훨씬 더 이론의 진척됨이 없이 더 지금 훨씬 더 발전된 진화생물학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쉬웠죠. 근데 그 다윈 이후에 멘델의 법칙이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많이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다윈의 진화생물학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래서 네오 다위니즘, 신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집단 유전학이라거나 뭐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다윈 진화 생물학이 조금 더 세련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다윈주의, 유전학이 굉장히 유전학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많은 현대 세련된 학문들이 다윈의 진화생물학과 합쳐지면서 많은 통찰들을 안겨다 줬는데 신다윈주의 그중 하나가 유전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한 통찰을 알려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다는 것은 이 다윈주의, 진화론, 진화생물학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피가 섞인다라는 표현을 지금도 많이 쓰죠. 동양에서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액체가 섞이듯이 유전이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야 뭐야 이렇게 막 섞이고 물감 섞이듯이 그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이고 아니고 라는 그런 디지털 방식으로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뭐 남자하고 마치 그런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죠. 키 큰 사람하고 이거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거의 100명 중에 한 명이 간성 제외를 한다면 남자 아니면 여성,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 무언가로 태어나지 않고 대부분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유전이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감이 섞이듯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생식을 하면 그 사이에 중간성이 태어난다거나 뭐 빨간 분꽃과 뭐 하얀 분꽃과 이렇게 만나면 그 사이에 색깔의 분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물론 중간 유성이라거나 그런 건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섞인다기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 쪼개져서 조금 그 유전자들이 쪼개져서 조금 더 이것들이 기여를 많이 하게 되거나 이것들이 많이 기여를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간 스펙트럼을 찾게 된다는 거지. 그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전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다윈주의적인 관점이고, 어떤 중합체들은 에틸렌과 같은 이 중합체라는 거, 뭐 셀룰로스라거나 어떤 DNA 같은 것들도 중합체라고 하는데, 어떤 화학적인 분자들이 쭉 연결돼서 이루어진 그런, 마치 에틸렌 같은 한 종류의 분자로 사슬을 형성하는 대신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분자들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DNA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합체 사슬을 구성하는 단위 분자에 이러한 이질성이 생기면, 두 가지 이상,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이상의 분자로 생기기 때문에 이질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합체는 이론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슬을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기입을 했을 때 다르게 인식이 되고 다르게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정보가 저장되는 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1, 1, 1, 1, 1, 1 이런 식으로만 저장이 된다면은 그 이질적이지도 않고 똑같은 그냥 문양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 정보를 유의미한 정보를 표현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슬을 구성한 단위 분자가 두 종류라면 0과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사슬이 충분히 길다는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중합체는 어떤 종류의 얼마만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장이 가능한데 그 유명한 ATCG라고 하는 DNA의 네 가지 구성 성분입니다.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진법이나 사진법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아무튼 이 사진법의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복제를 하거나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라 라고 하는 설계도를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 속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기입하는 겁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30몇억 년 전부터 쭉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디 마인베르크 법칙인데 이건 넘어가고, 이 진화생물학 네오다이니즘, 신다인주의의 그 정착, 이론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준 그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다양성이 우리의 유전자 풀이 다양성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 유전학의 법칙이죠.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유전자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이미 제가 이기종 유전자 제3장에서 유전자와 발생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이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해요. 눈먼시계공 이 5장에 나온 정보와 거의 유사한 게 많아서 이거를 보면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장에서는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멸의 코일이라는 말도 썼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쳐준 거죠. 유전자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전자가 대단하다는 것쯤은 느껴집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유전자가 대체 뭔데?
유전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불멸의 코일이니 불멸의 유전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유전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를 위한 발생학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본 그림이죠. DNA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방탄소년단 BTS 노래 중에 DNA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죠. 어떤 유전자를 상징하는 그런 거대 분자인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근데 DNA 자체가 유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DNA 중에 특히 일부가 유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지. 일단 보면 DNA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 분자들이 이중 나선의 형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런 거대 분자를 말합니다. 이 뉴클레오티드에는 오직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 네 가지 종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동식물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강낭콩이든 송아지든 사람이든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저기 숲풀에 있는 어떤 개미든 무당벌레든 뭐든 다 이 네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엮여져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차이뿐이지 다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DNA 염기서열이 각각의 종각 개체들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가 ATCG를 다 공유하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이고 그래서 이렇게 ATCG만으로 구성된 DNA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우리의 세포들에 똑같이 다 우리 어떤 세포를 어떤 살점을 딱 떼서 DNA 분석을 하든 다 똑같이 돼 있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DNA에 똑같은 개체라면 완벽히 복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DNA를 우리의 인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설명서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의 핵은 책장, 각 권을 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각 페이지를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설계도는 46건이나 되고 이 건수는 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종은 48건일 수도 있고 아마 침팬지가 48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의 그 쌍이 23쌍이라고 보고 한 쌍마다 2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대립한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46건의 염색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로 비유됐을 일단 DNA가 일단 설명서로 비유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 DNA 구체적인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복제 그리고 단백질 제조를 통제한다. 자기 복제는 생명의 기원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던 과정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를 복제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성욕이 들끓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고 인류가 그렇게 존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복제된 DNA는 그 자신이 담고 있는 설명서로 실제로 아기의 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태중에서 발생의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네 종류의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DNA의 정보는 단순한 기계적 방법으로 또 다른 알파벳으로 번역됩니다. 이 알파벳은 그러니까 ATCG라고 했던 이 네 개의 단순한 그 알파벳이 네 가지 종류의 알파벳이 단백질을 통제하거나 제조를 통제를 할 때
아미노산의 알파벳으로 번역된다는 거죠. 아미노산이 20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고 그 20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알파벳, A, T, C, G의 알파벳이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의 알파벳으로 결정이 번역이 됩니다. 전사, 뭐 RNA를 통한 그 RNA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번역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몸을 만들어내는 것 중 가장 큰 작업 중 하나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척걸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 재료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 내의 주요한 화학적 과정 전반에 다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효소, 호르몬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요한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창 시절 저는 이렇게 히히히 이렇게 했거든요. 단백질은 히히히 항체, 효소, 호르몬 히히히 이렇게 외웠어요. 흐흐흐라고 외우거나 히읗히읗히읗 항체, 효소, 호르몬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DNA가 잘 작동하는 것이 태중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 것이 왜 얼만큼 중요하냐?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가장 그 총지휘가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다루기 전에 유전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자기 복제자는 무리를 짓는 그런 습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유전자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 때 어떠한 그 운반자를 만들 때 몸을 만든다는 것은 유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들의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의 유전자가 몸의 여러 부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치기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러나 한 유전자의 효과는 다른 많은 유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한 부위가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키가 크느냐 안 크느냐 유전자도 여러 복합적인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려있고 하나의 유전자로 발현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유전자는 또 얘를 견제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얘를 또 상호 보완시켜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한다는 게 유전자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의 정의라거나 그를 위한 간단한 발생학적 설명을 할 텐데 발생학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중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일단 유성생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성생식 그러니까 성별이 있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성별이 나눠진 생명체들끼리 생식을 하는 그 과정을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세균들은 보통 무성생식 대부분 거의 모든 세균들은 제가 알기로는 무성생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런 애들한테는 삶도 죽음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유성생식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삶과 죽음이라는 게 갈려진 거죠. 죽음이라는 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생겨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생명이 짧은 대신에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식한테 또 다른 유전자를, 내 유전자를 복제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음, 유성생식,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유성생식을 이야기하자면 그 몇 가지 딱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면 음, 엄마는 내 어떤 눈 색깔의 유전자에 대한 눈 색깔에 대한 그 유전자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있다고 합시다. 눈 색깔에 대한 유전자, 여기도 눈 색깔에 대한 유전자 이렇게 있는데 각각 한 쌍당 두 개 있으니까 엄마도 두 개, 아빠도 두 개 이렇게 있는데 경우의 수가 빨간 애랑 초록색 애랑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한 쌍의 유전자가 한 쌍의 그 염색체가 될 수도 있고 노란 애랑 파란 애랑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거죠. 아무튼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서 이렇게 유성생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러한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보다 수많은 세대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생존하는 개별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주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애들은 똑같은 자기 복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게 생길 여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 유성생식하는 존재들은 왜 유성생식이 생겼냐? 왜 유성생식의 방향으로 우리 생물들이 진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그 기생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굉장히 진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변이도 막 델타 변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이도 생기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변이 속도가 빨라서. 근데 우리 같은 생물들은 진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진화 변이의 속도에 그나마 좀 빨리 맞추기 위해서는 무성생식보다는 유성생식이 낫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 그에 닮아주어서 다양한 유전자를 생기게 해서 얘는 얘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취약하고 이런 애들이 좀 다양하게 탄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획일적인 유전자만 계속 낳게 되면은 당한 놈은 계속 당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한테 당할 놈들은 계속 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 덜 취약한 유전자, 그나마 이 세균에 버틸 수 있는 유전자, 하나도 끄떡하지 않은 유전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유전자의 그 생식이 더 진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유성생식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보다 수많은 세대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유성생식이 왜 진화되게 됐냐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냥 잠깐 새길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발생학적인 설명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일단 쉬워요 되게 그냥 막상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복잡한 내용은 없고 일단 DNA에 들어있는 46개의 염색체는 염색체 23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건의 설계도에 대립되는 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한 쌍당 염색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 하나가 눈 색깔이 파랗게 하는 유전자, 하나는 눈 색깔이 까맣게 되는 유전자라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의 염색체씩 이렇게 보존돼서 이게 23쌍 이렇게 있으면 46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죠. 아니 물론 이 염색체 하나의 효과만 하나의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편의상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눈을 파랗게 하는 유전자, 눈을 까맣게 하는 유전자 중에서 눈을 까맣게 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둘 다 가지고 있지만 파랗게 하는 유전자 염색체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고 눈을 까맣게 하는 유전자,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림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한쪽이 적힌 내용이 다른 쪽의 내용보다 우세해서 한쪽의 내용은 몸의 설계 과정에서 무시될 수 있고 이처럼 무시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대를 우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는 갈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도 다른 대립 유전자를 누르지 못할 때 그 자손이 중간 형질을 띠게 되는데 이 경우를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르죠. 대표적 분꽃의 사례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려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정자라거나 난자라거나 하는 그 세포들이 생식세포들인데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포 분열을 크게 이게 생식세포가 들어있느냐 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체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체세포 분열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주로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현상과 아기가 폭풍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그 현상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뜯어졌을 때 살이 이렇게 뜯어졌을 때 까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살의 세포들이 복제를 해서 다시 그 새살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세포처럼 복구를 하는 거죠. 복구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46개의 모든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겠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니까. 여기 까여진 살을. 근데 감수 분열은 이 난자 또는 정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인데 이 감수 분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생식세포는 특이하게도 염색체를 기존의 절반인 2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정자의 23개, 난자의 23개 이렇게 돼서 합쳐졌을 때 46개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과정 거쳐서 정자, 난자가 만나 하나의 세포가 되면 수정란이 되면 적어도 인간의 경우에 46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합쳐졌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 쭉쭉쭉쭉쭉쭉쭉쭉 돼서 아기 때 태중에서 쭉쭉쭉 자라서 그게 간이 되고 심장이 되고 세개가 되고 태가 되고 위가 되고 눈이 되고 다 똑같은 세포들이 그 복제가 돼서 어떤 건 그게 되고 어떤 건 머리카락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체세포를 구성하는 세포가 훨씬 더 숫자가 많겠네요. 생식세포보다. 그렇죠.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는 각각 2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원래는 체세포 분열은 우리 EN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대립 유전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들은 다 체세포 분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살이 까졌을 때 혹은 이제 이제 정자, 난자 각각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우리 그 음, 플라톤의 향연 같은 데에서도 반쪽짜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자, 난자가 이렇게 만나 수정란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체세포가 여러 그 전에도 발생 과정이 또 있겠지만 이제 수정란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체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걔가 모태가 돼서 쭉쭉쭉 엄청나게 복제를 많이 하게 되면 비로소 음,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러면요, 윤성님, 네, 그,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네. 체세포 분열보다 생체세포 분열이 더 진화가 된 어떤 그 형태인가요? 진화된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성 생식을 한다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잘 대항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뭐 더 진화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글쎄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더 진화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이게 더 병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잘 대항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렇게 감수 분열을 정리, 통해서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요, 네 체세포 분열하는 세포의 숫자가 감수 분열하는 세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 글쎄, 네, 그렇죠. 감수 분열하면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정자나 난자거든요. 근데 정자, 난자는 지금도 우리 남성분들 고환에 가지고 있고, 네. 여성분들은 이 난소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이 이따만한데 그 부분은 일부잖아요. 꽤 작은 네. 일부잖아요. 그 네. 부분이 감수 분열로 인해서 네. 태어난 아, 생겨난 그 세포들이라고 본다면 뭐 네. 그것보다는 체세포 분열이 훨씬 더 크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고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라고 하는 발생학 교양 서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발생 과정을 잘 참고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발생 과정이 그렇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많이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세포에는 어떤 염색체가 들어가는 걸까? 우리의 46개 중에서 23쌍 중에서 46개 중에 23개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정자 하나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만 전부 넣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식세포에 어머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자 쪽 여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받은 위의 엄마로부터 받은 그 염색체 실제로는 생식세포의 하나의 어머니 아버지 쪽의 염색체만 배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식세포는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진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에 해당 조각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말할게요. 이렇게 생식세포는 혼합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교차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는 유전학, 발생학 이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 두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엄마 쪽 대리미전자, 아빠 쪽 대리미전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막 섞여요. 이렇게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엄마 쪽만 갈 수도 없고 아빠 쪽만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섞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차 현상이라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교차가 확률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데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엄청 극소수의 확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만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얘만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난자나 정자를 만들 때. 그래서 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뭐 어머니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 해당 조각과 바뀝니다. 이거 교차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는 유전자를 책의 특정한 페이지에 비유한 것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도킨스는 46개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라고 비율을 좀 바꿉니다. 전자의 비율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교차로 인해서 염색체라는 책 속에 들어갔던 유전자라는 페이지들이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두루마리가 막 섞이고 두루마리가 이리저리 섞이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 그나마 염색체 안에서 분명히 나눌 수 있는 이 중에서 뭐 유전자라고 부르는가 아직까지 좀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뭐 유전자라고 부를까?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생학적 설명을 한 거고 염색체 안에서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시스트론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이 시스트론은 단백질 사슬의 시작 메시지부터 단백질 사슬의 종결 메시지까지 이어져서 특정한 단백질이 지정하는 암호화된 설명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스트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DNA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명서라고 하잖아요. 4가지 종류의 발명서를 암호화된 그런 설명서라고 하는데, 어딨지? 네. 그래서 단백질 사슬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아미노산 구성 성분을 우리가 통제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 단백질 사슬을 어디서부터 시작 메시지부터 종결 메시지까지 어디까지 만들어라고 하는 그 설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염색체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를 시스트론으로 정의하기도 했다는데 이 유기적 유전자를 썼을 때 근데 교차는 이 시스트론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즉 유전자는 복제의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자여야 한다는 건데 근데 어떤 시스트론은 비교적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교차를 통해 분리되지 않고 이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유전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있는 인접한 암호 문자의 서열을 유전 단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세대를 거쳐서 더욱 오래 살 것이고 특히 교차에 쪼개질 확률이 적을 거예요. 이거보다 시스트론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 그래서 인접한 시스트론 몇 개로 이루어진 시스트론군도 교차 때문에 해체되기 전까지 수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부위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위가 교차되는 그 부위보다 그 단위가 작으면 그 작은 이 정도만 다니면 교차가 될 확률도 적고 걔가 유전자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특성이 크기 때문에 유전 단위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복잡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유전 단위 짧으면 짧을수록
세대를 거쳐서 더욱 오래 살 것입니다. 특히 교차에 쪼개질 확률이 적을 테니까. 그러니까 교차 단위가 막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 단위보다 굉장히 적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걔가 교차에 걸려들 그러니까 교차에 걸려들 확률이 적겠죠, 낮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전단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유전단이 그 세대를 거쳐서 오래 존속할 텐데, 그래서 이에 비해서 염색체는 PC 교차를 통해서 아주 조그마한 일부라도 쪼개질 테니 그 염색체가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전달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거라도 교차가 돼서 엄마 유전자, 엄마 염색체, 아빠 염색체 이렇게 섞일 확률이 거의 뭐 100%니까. 다시 말해서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유전자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철수의 특정 염색체 길이의 100분의 1 길이 유전 단위 수명은 어떨까? 감수 분열로 정자가 난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 염색체당 평균 1회씩 교차가 일어나면서 그 교차가 이 가정이에요. 그 교차가 염색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철수의 유전 단위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철수의 아버지 또한 그 유전 단위를 부모들 중에 한 사람, 철수의 그 친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99%에 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어느 단계에선가 최초로 구성된 유전 단위의 시점을 만날 수 있을 건데, 이 100분의 1 길이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작고 짧은 그 유전 단위라고 한다면 99%뿐만 아니라 계속 존속할 확률이 높겠죠. 시대를 그 선조를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후손을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교차인데,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교차는 거의 대부분 일어나게 돼요. 정자나 난자가 우리에게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정자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근데 이거 외에도 새로운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점돌연변이고 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점돌연변이라는 방법은 어떤 책에 오자가 오타가 하나 생기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왜 잠깐만. 네, 점돌연변이는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 중 한 개의 염기가 바뀌어 생기는 돌연변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DNA가 A, T, C, G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A랑 T랑 만나고 A랑 C랑 만나고 A랑 G랑 만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원래 우리 아버지나 엄마의 그 유전자에 A, T, C, G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A가 뭐 T로 바뀌고 A가 C로 바뀌고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아주 이 DNA 중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가 바뀌는 걸 그 점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붙는 돌연변이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의 일부, 이건 교차잖아요. 이건 교차인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일부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서 다른 식의 서열을 만들어낸다거나 통째로 이렇게 조금 아까 점돌연변이는 이 중에 ATCG 이 중에 하나가 조금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몇몇 개가 이 여기는
이 염색 분체에 있는 이게 염색 분체인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혀져서 순서가 바뀌거나 그럼 꽤 많이 생각보다 바뀌는 거죠. 그런 식의 돌연변이가 역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좀 나쁘게 생기면 좀 자폐아라거나 이상하다고 좀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그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 개체가 적응하기 불리하게 작용하긴 하는데 한편으로 운이 엄청 좋으면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적응에 이로운 효과를 내는 아무튼 운이 좋으면 이게 그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적응에 이로운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시스토론이 여기에 의해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되는 때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그래서 얘가 잘 살아남고 잘 개척하게 되는 개체로 태어난다면 그 이후로도 이게 이 유전자가 존속이 된다면 이렇게 구성된 유전자는 해당 유전자 풀에 퍼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게 진화가 되고 존속이 되고 한다면 이렇게 실제로 역위와 그 밖에 우연한 재별 그리고 교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전 물질이 자동적으로 편집돼서 이전에 무작위로 쫙 흩어져 있던 다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상에서 긴밀한 연관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협력 집단 단위가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전체가 하나의 유전자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집단인 대립 유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생존하며 많은 사본의 형태로 넓게 퍼지기에 충분히 작은 그런 유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유전자의 가장 적합한 정의라고 도킨스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복제를 많이 그리고 넓게 퍼지기에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히 작은 유전 단위로 정의를 해야 이 교차에도 크게 걸리지도 않고 그래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유전자에 적합한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유성생식을 하는 중에서 개체는 자연 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가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 기본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도 아니고 개체군도 아니고 개체도 아닌 유전자라는 게 도킨스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불멸의 유전자라고 말하는 거고 유전자는 교차로 인해 파괴되는 일이 없으며 그저 파트너를 바꾸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이기 질문 때문에 하나 할게요. 질문. 네, 유성님, 저희 그 유전자를 서로 떼고 붙이는 어떤 그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해주는 그 물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본드 역할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기 유전자가 여기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었을 때요. 네. 교차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그 교차가 일어날 때 한번 잘릴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르는 성분은 뭐고 또 그걸 또 갖다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 붙여주는 성분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그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염색사를 이게 단순히 이게 그 뭐가 딱 떼지고 딱 붙여지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실이에요. 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염색사의 엄청난 수의 염색사의 집합이거든요. 이 염색체나 염색 분체가 어떤 실로 그 잡아당겨서 이렇게 뭉탱이. 실뭉택이에요 이게. 네. 이게 실로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을 잡아당기고 하는 그 발생 과정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네.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근데 저도 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발생 과정에서 아마 그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무슨 방추사
방추사가 잡아당기고 흩어지고 예. 그런 예. 과정이 있긴 예. 하거든요. 예. 아마 그게 뭐 잡아당기고 음. 흩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 있을 텐데, 음. 그거 좀 조금만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항상 좋은 질문 해주셔서. 그래서 이 유전자,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고 우리라는 그 몸뚱이라는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회의 현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회의 가장 주요한 본질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정의상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이동할 때 아무리 독립적이라도 몸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유전자 엄청 복잡한 방법으로 유전자끼리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긴 다리를 만든 유전자라거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때보다 뭐 다리를 더 길게 만드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게 차이 제조자로서의 유전자고 진화에서 중요한 건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는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유전자 정의인데 일단은 유전자들끼리 협력 상황에서 긴 다리를 만드는 인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따로 뭐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눈먼식 기공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시 PPT로 좀 돌아가자면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일단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유전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전제를 일단 초반에 저희 세미나 초반에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게 있어야만 다윈주의가 효력을 발한다. 진화론 진화생물학이라는 게 효력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신다윈주의, 다윈 플러스 유전학 아까도 줄곧 말했던 발생학이라거나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것과의 결합을 통해서 신다윈주의의 화려한 등장이 190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도 아니고 불멸의 유전자라는 게 왜 중요한지 윤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러면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유전자라는 걸 관점으로 윤회를 이해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그냥 뭐 재미삼아 던져본 생각에도 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불교는 왜 진실인가 왜 불교가 왜 진실을 말하는가 진리를 말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진화라는 선생님, 것이 네. 그 아까 그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는 책은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혹시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는 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 도서관은 있는데 꽤 유명한 책이라서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몇 년도에 발간된 책입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막 최근 3, 4년 안에 발간돼서 그래요? 네. 어,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라는 게 이 데닛이라는 철학자가 제가 맨날 자주 언급하는 그 도킨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현존하는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인 데닛이 말한 건데 보편적인 진화론은 어떨 때 일어나냐? 일단 변이가 있고 그것들이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유전이 된다면 당신은 이제
필연적으로 반드시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진화를 얻게 될 것이다. Design out of 카오스로부터 혼돈으로부터 디자인 설계 뭐 없이 without the aid of mind 마음을 가진 보조 도구 없이 마음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자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데니스의 핵심적인 논의인데 그래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그것이 얼마나 간접적이고 뭐든 상관없이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오늘 한 5장의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였고 이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나중에 혹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혹은 그리고 저번에도 소개했던 이기적 감정이라거나 아까도 말했던 불교는 왜 진실인가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이 발생학적 이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대강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유전이라는 것이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뭔가 물감이 섞이지 않고 디지털적인 방식, 0과 1의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고 표현이 되고 기입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잘 알아두신다면 나름 좀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기반 지식으로서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외우지 않더라도 기반 지식으로 좀 가지고 가야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이해할 때 꽤나 유용한 그런 체계적인 지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를 마치고 기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